여러분 혹시 어젯밤에도 온몸이 미친 듯이 가려워서 잠 한숨 못 주무시고 피가 날 때까지 벅벅 긁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건조한가 보다 하고 그저 바디로션만 잔뜩 바르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손을 멈추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큰일 날 뻔한 당신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가려운 것을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당신의 소중한 콩팥이 독소에 절여져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연고를 바르고 약을 먹어도 3주 이상 가려움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혈액 속에 독소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위험한 부위가 유독 가렵다면 지금 당장 응급실 갈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난 25년 동안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죽음과 이별을 목격해온 의사 최준혁입니다. 저는 투석실과 응급실 현장에서 매일 마주합니다. 온몸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긁다가 결국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평생 투석기를 달게 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말입니다. 그분들도 처음에는 그저 환절기라서 혹은 늙어서 생기는 가벼운 가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일함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불렀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르신들이 단지 가렵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만성 신부전 말기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 지식을 넘어 당신의 남은 수명을 결정짓는 긴급 처방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콩팥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본격적인 진단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내 몸과 콩팥을 지키겠다는 여러분의 굳은 다짐이자 저와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생명을 구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생사를 가르는 가려움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피부 겉면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싼 보습제를 바르거나 때를 밀며 시원해지기를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 오히려 살점이 뜯겨 나갈 듯한 고통만 더해진다면 그것은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 몸의 콩팥은 혈액 속에 쌓인 노폐물을 걸러주는 아주 정교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찌꺼기로 꽉 막혀서 기능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줌으로 시원하게 배출되어야 할 독소들이 갈 곳을 잃고 다시 혈관을 타고 역류하여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요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독한 물질들이 피부 아래에 있는 미세한 신경들을 직접 찌르고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우리 몸속에 인이라는 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혈액 속의 인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어 혈액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혈액 속에서 만난 칼슘과 인이 서로 뭉치면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딱딱한 결정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미세한 칼슘 결정체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떠돌다가 피부신경에 달라붙어 무자비하게 찌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치 뼛속이나 살 속 깊은 곳에서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끔찍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피부를 아무리 박박 긁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라 피 속에 떠다니는 유리 조각들이 여러분의 신경을 난도질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몸 안에서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썩어가고 있는데 겉에다가 연고만 바른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불이 난 집을 보고도 불을 끌 생각은 하지 않고 시끄러운 화재 경보기만 꺼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밤마다 느끼는 그 가려움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콩팥이 보내는 처절한 비명이자 피 속에 독이 가득 찼으니 빨리 빼내달라는 응급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결국 그 독소는 가장 무거운 곳으로 가라앉아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치명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독소가 쌓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첫 번째, 죽음의 위치를 확인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야만 합니다. 그 독소가 가장 먼저 가라앉아 고이는 곳이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인 정강이입니다. 작년 겨울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65살의 경비원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박 선생님은 밤샘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퇴근할 때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정강이가 미친 듯이 가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진료를 위해 바지를 걷어 올리는데 정강이 쪽 내복에 피가 말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처참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멋쩍게 웃으시며 겨울이라 피부가 건조해서 텄다거나 하루 종일 서 있어서 피가 안 통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약국에서 산 바세린만 잔뜩 바르고 버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의 콩팥은 이미 80% 이상 망가져서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고 피 속에는 요독이 가득 차 당장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정강이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력 때문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수분과 노폐물이 우리 몸 안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인간은 서 있거나 앉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이 무거운 독소물은 자연스럽게 중력을 타고 다리 쪽으로 쏠려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강이 뼈 바로 위에 있는 얇은 피부 밑에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신경을 자극하여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붓이나 살이 찐 것으로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져서 생긴 부종은 일반적인 부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의자 있나 바닥에 다리를 펴고 앉으신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정강이 뼈 안쪽의 평평한 부분을 꾹 눌러 보십시오. 1초나 2초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10초를 세면서 아주 강하게 누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떼었을 때 눌린 자국이 찰흙처럼 푹 들어가서 바로 튀어 올라오지 않고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것은 살이 찐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요독성 부종이라고 부르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콩팥이 물을 전혀 걸러내지 못해서 피부 밑에 썩은 물이 고여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 선생님도 진료실에서 제가 정강이를 눌렀을 때 그 자국이 10분이 넘도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 선생님이 다리를 긁기 전에 이 손가락 테스트를 한 번만 해보셨더라도 콩팥이 80%나 망가지기 전에 병원에 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강이는 지금 안전합니까? 혹시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선명하게 남아있거나 정강이를 눌렀을 때 살이 움푹 패어 나오지 않는다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콩팥이 익사 직전이라며 살려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습관적으로 바지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긁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리가 무겁다며 자꾸만 주무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 버튼을 눌러 그분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공유 버튼 한 번이 그분들을 차가운 투석기 앞으로 끌려가게 하는 비극을 막고 남은 여생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제발 늦기 전에 알려주십시오. 정강이가 중력에 의해 독소가 쌓이는 곳이라면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부위는 여러분의 신경이 독소에 의해 직접 공격당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손이 잘 닿지 않는 등 한복판과 날개뼈 주변입니다. 이곳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니라 척추를 타고 흐르는 신경이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또 한 분의 환자가 있습니다. 홀로 지내시던 72살의 김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침대 머리맡에는 항상 대나무로 만든 효자손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다 출가하고 혼자 사시니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 효자손이 유일한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김 할머니는 밤마다 등 뒤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설치셨고 그때마다 효자손으로 등을 벅벅 긁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시원한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리 세게 긁어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고열과 오한으로 의식을 잃고 저희 병원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등을 확인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등은 효자손에 긁혀 성한 곳이 없었고 찢어진 상처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등 전체가 붉게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가려움이 폐혈증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번진 것입니다. 할머니께서 의식이 드신 후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살이 찢어지도록 긁었는데도 피부겉이 아니라 뼛속에서 불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콩팥이 망가졌을 때 나타나는 신경성 소양증의 정체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이 기능을 잃으면 혈액 속에 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급격히 쌓입니다. 이 인은 신경을 아주 예민하게 만드는데, 특히 우리 몸의 감각 신경이 뻗어 나오는 척추와 날개뼈 부근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피부 겉면에는 아무런 두드러기나 발진이 없는데도 환자분들은 등 깊은 곳 척추뼈 안쪽에서부터 미칠 듯한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겉을 아무리 긁고 피를 낸들 신경이 진정될 리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면역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떨어져 있고 피부 재생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김 할머니처럼 작은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감염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등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상태가 심각해질 때까지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마다 등이 가려워 효자손을 찾고 계십니까? 혹은 등을 벽이나 문기둥에 비비며 고통을 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늙어서 생기는 주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척추신경이 독소에 절여져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효자손은 여러분의 효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등을 망가뜨리고 세균을 집어넣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절대 도구로 등을 긁지 마십시오.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등을 가볍게 닦아내거나 병원을 찾아 혈액 속 인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나도 콩팥이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튼튼한 신장이라고 남겨주십시오. 5글자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튼튼한 신장이라고 적는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내 몸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효자손을 내려놓고 튼튼한 신장을 되찾겠다는 다짐을 지금 바로 보여주십시오. 정강이와 등 뒤의 가려움이 주로 독소의 축적과 신경 자극 때문이었다면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부위는 조금 더 복잡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보통 손바닥이 가려우면 주부습진이나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60세의 이 여사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평생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자식들을 키워내신 이 여사님은 하루 종일 물과 세제를 만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손바닥이 유난히 붉어지고 밤만 되면 손바닥과 발바닥에서 불이 나는 듯한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여사님은 그저 독한 주방 세제 탓이려니 하고 장갑을 2겹씩 끼고 일하시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라고 약주를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곤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각종 건강즙도 빼놓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것이 간과 콩팥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독이 되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이 여사님은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진단명은 간신증후군이었습니다. 이것은 간 기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 영향으로 멀쩡하던 콩팥까지 연쇄적으로 멈춰버리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과 콩팥은 해독을 담당하는 형제와 같은 장기입니다. 이 여사님이 무심코 드셨던 수많은 약재와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간이 먼저 지쳐버렸고 해독되지 못한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콩팥 혈관을 수축시켜 아예 소변을 만들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손바닥 홍반과 자결감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손바닥은 연한 분홍색이지만 간과 콩팥이 동시에 나빠진 분들의 손바닥은 마치 붉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가장자리가 새빨갛게 변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가려움을 넘어서 손발이 화끈거리고 뜨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이 여사님은 밤에 이불 속에만 들어가면 가려움이 더 심해져서 얼음팩을 손에 쥐고 주무셔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천이 올라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독성 물질들이 피부 끝으로 더 많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가우면 혈액 순환이 안 된다고 걱정하시지만 의학적으로는 갑자기 손발이 뜨거워지고 가려운 것이 훨씬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간이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 비명 소리에 콩팥이 겁을 먹고 문을 닫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사님처럼 손바닥이 유난히 붉거나 밤마다 손발이 뜨거워 잠을 못 이루신다면 절대로 술이나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약물을 드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지금 당장 드시던 모든 건강 보조 식품을 끊고 내과를 찾아가간 수치와 콩팥 수치를 동시에 확인하셔야만 두 장기가 모두 망가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부의 장기가 망가져서 생기는 가려움을 밖에서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몸이 찌뿌둥하거나 가려우면 뜨끈한 찜질방이나 사우나에 가서 땀을 쫙 빼야 독소가 빠진다고 믿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의 무리한 사우나는 독소를 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콩팥을 말려 죽이는 자살 행위와도 같습니다. 제가 직접 응급투석을 진행했던 68살 초의 선생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평소 등과 다리가 가려울 때마다 동네 목욕탕의 뜨거운 온탕에 몸을 담그거나 건식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덜한 것 같고 개운한 느낌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초회 선생님은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찜질방을 찾으셨고 평소보다 높은 온도에서 1시간 넘게 땀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지셨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급성 심부전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땀을 뺐는데 콩팥이 멈췄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탈수와 혈액의 끈적임 때문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혈액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장기입니다. 그런데 고온의 사우나에서 땀을 지나치게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마시면 금방 회복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은 수분 조절 능력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혈관 속을 흐르던 피는 수분을 잃고 마치 진흙처럼 끈적끈적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것을 혈액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끈적해진 피는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꽉 막혀버리게 됩니다. 결국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뚝 끊기면서 멀쩡하던 콩팥 세포들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순식간에 괴사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급성 심부전의 무서운 메커니즘입니다. 최 선생님이 땀과 함께 배출한 것은 독소가 아니라 콩팥을 살리는 생명수였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땀으로 요독을 뺄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땀으로 배출되는 독소의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오히려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 속에 남은 요독의 농도는 더 진해지고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하여 사우나가 끝나고 나면 전보다 훨씬 더 심한 가려움과 건조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물에 몸을 지지거나 땀을 빼야 건강해진다고 굳게 믿고 계시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찜질방을 다니실 생각이라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분들까지 구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살고 싶고 콩팥을 지키고 싶다면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가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은 절대로 천보다 높은 고온의 탕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만 하시고 샤워 직후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 피부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뜨거운 열기는 혈관을 확장시켜 가려움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폭발적으로 분비하게 만듭니다.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뇌가 뜨거움에 속아
통증을 잠시 잊는 것일 뿐, 피부 아래에서는 염증 반응이 불이 붙은 듯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최 선생님은 그날의 사우나 이후 콩팥 기능의 절반을 잃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잘못된 상식으로 소중한 콩팥을 찜통 속에서 희생시키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찜질방에서 땀을 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두려움을 거두고 냉정하게 내 몸을 점검할 시간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집에서 단 1분 만에 콩팥이 망가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가 진단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 한 푼 들지 않지만 엑스레이나 초음파만큼이나 정확하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방의 불을 환하게 켜고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앞서 잠시 언급했던 정강이 부종 테스트를 정식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부었나 하고 눈으로 보는 것은 부정확합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말을 벗고 편안하게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 정강이 뼈의 앞쪽, 즉 살이 없고 뼈가 바로 만져지는 부위를 찾습니다. 그곳을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시간과 강도입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10초를 세면서 뼈가 느껴질 정도로 강하게 눌러야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10초를 센 뒤 손가락을 뗐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피부가 고무공처럼 즉시 튀어 오르지 않고 마치 찰흙이나 메모리폼 베개처럼 움푹 들어간 자국이 남아 있다면 이것은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의학 용어로 함유부종이라고 하는데 콩팥이 소변으로 내보내지 못한 수분이 중력을 타고 내려와 세포 사이에 갇혀버린 상태입니다. 살이 찐 사람은 누르면 바로 튀어 오르지만 콩팥 환자의 다리는 물 먹은 스펀지 같아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자국이 깊고 오래 갈수록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뜻이므로 가려움의 원인이 100% 콩팥에 있음을 확신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에서 확인하는 소변의 거품입니다. 소변을 보시고 나서 바로 물을 내리지 마시고 변기를 들여다보십시오. 만약 소변 위에 하얀 거품이 가득하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변 줄기가 새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의 거품은 맥주 거품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반면에 콩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 단백뇨, 거품은 마치 비누 거품이나 계란 흰자 거품처럼 작고 촘촘하며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터지지 않고 병이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심지어 물을 내려도 거품이 병이 벽에 남아 있을 정도라면 이것은 콩팥의 필터 구멍이 헐거워져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소변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3주 이상 온몸이 가려운 상태에서 방금 말씀드린 정강이의 부종과 소변의 거품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내일 아침 당장 신장내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저는 피부가 가려워서 온 게 아니라 콩팥 기능을 검사하러 왔습니다. 제발 혈액 검사로 크레아티닌 수치와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그저 가렵다고만 하시니까 피부과 약만 처방받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이 2가지 신호는 콩팥이 완전히 멈추기 전에 여러분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자가 진단을 통해 내 몸의 경고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피를 맑게 바꾸는 실천을 해야 할 때입니다. 콩팥이 망가진다는 것은 내 몸의 피가 하수구 물처럼 탁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에 좋은 음식을 추천해 달라고 하시면서 비싼 약초나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양배추와 계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단 여기서 여러분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양배추가 위에 좋고 해독에 좋다는 말만 믿고 생으로 즙을 내서 드시거나 샐러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콩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그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손상된 콩팥의 점막을 재생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배추 속에 들어있는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건강한 콩팥은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지만 지쳐있는 콩팥은 이 칼륨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오게 되는데, 이는 예고 없이 심장 부정맥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심정지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환자분들에게 생채소나 녹즙은 죽음의 주스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콩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물질입니다. 양배추를 썰어서 끓는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데쳐내면 칼륨 성분은 물에 녹아 빠져나가고 콩팥을 보호하는 비타민 U와 섬유질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반드시 물에 데친 후 그 물은 버리고 건더기만 드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내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칼륨 전처리의 핵심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조리법의 차이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콩팥의 부담을 덜어주는 생명줄이 됩니다. 여기에 짝꿍으로 반드시 같이 드셔야 할 것이 바로 계란입니다. 콩팥이 나빠지면 고기 같은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찌꺼기가 콩팥 필터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이 무너져 더 큰 병이 옵니다. 이때 가장 안전한 대안이 바로 계란 흰자입니다. 고기나 생선에는 콩팥을 공격하는 인 성분이 많지만 계란 흰자에는 인이 거의 없고 콩팥 환자에게 꼭 필요한 최고급 알부민 단백질이 가득합니다. 단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노른자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으므로 가려움증이 심하거나 콩팥 수치가 나쁜 분들은 아깝더라도 노른자는 빼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기적의 식단은 매일 아침 데친 양배추와 삶은 계란 흰자 2개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데친 양배추의 달큰한 맛과 계란 흰자의 담백함이 어우러져 맛도 좋고 무엇보다 먹는 즉시 콩팥의 필터를 씻어내고 피를 맑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 간단한 식단 변화만으로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고 지긋지긋한 가려움에서 해방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비싼 보약보다 매일 먹는 밥상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지금 이 조리법을 잊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콩팥을 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양배추는 무조건 데치고 계란은 흰자를 먹는다. 이 원칙을 뇌에 새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하게 살자라고 6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자라고 적는 순간 이 지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니라 식탁 의자에 앉아 웃으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혈액을 맑게 채우셨다면 이제는 그 혈액이 흐르는 여러분의 몸 밖 환경을 점검해야 할 차례입니다. 아무리 콩팥에 좋은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이 머무는 침실의 환경이 콩팥을 공격하고 있다면 가려움은 절대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집에만 오면 다시 온몸을 긁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은 결국 사소한 생활 습관이 약보다 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돈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가려움을 잠재우는 3가지 생활 처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습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한국의 겨울은 콩팥 환자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습니다. 가뜩이나 콩팥이 나빠져서 피부의 수분을 잡아두는 기름막이 다 파괴된 상태인데 난방까지 뜨겁게 떼니까 집안이 사막처럼 변해버립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피부 신경은 평소보다 수십 배 더 예민해져서 작은 자극에도 불이 붙는 것처럼 가려워집니다. 오늘부터 침실 머리맡에는 반드시 가습기를 틀어두시거나 젖은 수건을 2~3장 널어두셔야 합니다. 실내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밤새 긁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습도계가 없다면 코가 약간 촉촉하다고 느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것은 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민해진 신경을 달래주는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손톱 관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길고 날카로운 손톱입니다. 가려움은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들면 무의식 중에 긁게 되는데, 이때 긴 손톱은 여러분의 피부를 찢고 세균을 집어넣는 흉기가 됩니다. 콩팥이 나쁜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작은 상처에도 봉소염이나 폐혈증 같은 치명적인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장 손톱을 아주 짧게 깎으십시오. 그리고 끝부분을 줄로 갈아서 아주 뭉툭하고 부드럽게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미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방어막입니다. 내가 잠결에 긁더라도 내 살이 찢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물을 마시는 방법입니다. 콩팥이 나쁘면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되고 적게 마셔도 안 되는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정답은 미지근한 물을 아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찬물은 위장을 차갑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반드시 청아 비슷한 따뜻한 물을 머그컵 한 잔이 아니라 소주잔 한 잔 정도의 양으로 나누어 1시간에 한 번씩 드십시오. 이렇게 하면 콩팥에 홍수가 나지 않으면서도 혈액의 끈적임을 막아 요독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맹물이 비려서 싫다면 볶은 옥수수차나 보리차를 연하게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은 듣고 나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막상 혼자서 매일 지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작심삼일이 되기 쉽고 귀찮아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다시 병이 도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는 매일매일 잔소리를 해주고 건강을 챙겨줄 주치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붉은색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은 저 최준혁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빙하여 평생 무료 주치의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고 가려움 없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잔소리와 정확한 의학 정보를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싸우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가십시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고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가려움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넘어 당신의 소중한 생명과 콩팥의 수명을 지키는 아주 깊이 있는 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잠시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 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는 정강이와 발목 그리고 등과 날개뼈, 마지막으로 손발바닥이라는 세 곳의 치명적인 가려운 부위가 우리 몸속에 간과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가려움이 3주 이상 지속될 때 반드시 실천해야 할 333 법칙과 함께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가 왜 당신의 생명줄이 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양배추와 계란이 어떻게 콩팥의 필터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피를 맑게 하여 가려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지 그 기적 같은 식사법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려드렸던 68, 새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사랑하는 손자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병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화면 속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리셔야 했던 그 안타까운 사연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해안이 생겼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 가려움이라는 고통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마지막 사랑의 편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편지를 읽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 웃으며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실천하는 양배추 한 접시와 밤 11시, 이전의 취침, 그리고 내 몸의 신의 귀를 기울이는 정성이 모여 당신의 노후를 축복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이 길에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겠다는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저 최준혁이 여러분의 곁에서 항상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십시오.